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빌라에 대해서, 빌라를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5가지 원칙 살펴봤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제 메일에 오는 질문 중에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1세대 1주택,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들이 많아서 또 오늘 또 1세대 1주택 이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일단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양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이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도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 이전에 꼼꼼히 안 했다가 덜컥 계약서부터 쓰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약금, 아파트는 몇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 비용들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담 비용 몇십만 원 아끼지 마시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본인의 상황을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 증식의 기회입니다. 자, 살펴보면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지금 내가 파는 현재 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지금 파는 현재 9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2년 이상만 가지고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이 9억 이하에 한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익이 7억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고 주택이 하나였으면 이 7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 파리대책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까지 붙었습니다. 이 거주 요건은요, 조정지역 내의 경우입니다. 이 파리대책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간 거주까지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케이스냐,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택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나는 비과세야, 임대사업자 하나 냈으니까 1주택으로 쳐주니까 난 비과세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또 파리대책 이전에 샀으니까 2년만 갖고 있으면 돼. 나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주택 2개를 가지고 있으나 전세를 살고 있고, 하나는 임대사업자를 냈고 하나는 그냥 전세를 줬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작정 이 주택 하나, 임대사업자가 되지 않은 주택을 팔았다. 그럼 바로 양도세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헷갈려 했는데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하셔야겠죠. 소중한 재산 지키셔야 되니까, 아끼셔야 되고.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이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이게 거주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본인 거주주택. 그러니까 위에 앞서 2년 보유량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를 올려면 미리 2주택 먼저 있던 거를 팔고, 보유 기간만 채운 걸 팔고 새롭게 취득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다시 들으시면 2번, 3번 들으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랑은 상관이 전혀 없이 2년간 거주해야 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이 파리대책 이전에 매입이 됐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임대 준 게 있다.
뭐 이럴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전략을 잘 짜셔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난 당연히 파리대책 이전에 샀던 거고 임대사업자 했을 때 어차피 저거는 1주택 1세대니까 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해 갖고 했을 경우에는 이 낭패를 볼 수 있고 자기가 가서 2년 거주권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세대 구성원 합이 1주택이어야 된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의외로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놨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하나의 세대가 보유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부부는 떨어져 지내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서울에 전입신고, 하나는 인천에 전입신고, 이렇게 따로 두어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각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매입을 해놨다면 2주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세대 분리가 바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같은 주택으로 안 보는데 부부는 그렇게 해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세대로 본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결혼 이전에 보유한 주택일 경우,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고 여자도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공교롭게 이 한 세대가 2주택이 돼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지만 일시적 2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 1시적 2주택, 이 케이스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각각의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 영상 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와이프건 남편 거건 간에 차익이 남거나 아니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주택을 5년 이내에만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부모님 그리고 친척, 이런 사람들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 포함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주소지를 일부러 어디로 해야 돼. 그래서 삼촌이 부탁을 해서 왔어. 근데 삼촌은 주택이 이미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했다가 당연히 삼촌이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주택도 내 주택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기 자산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하셔야 됩니다. 등본상 주소에 되어 있는 부모나 친척, 삼촌, 뭐 이모 다 세대원으로 돼 있으면 포함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본인의 가족과 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팔기 전에 가족 간의 회의가, 가족 회의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이미 30살 이상이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친구가, 회사원 친구가, 직장인 동료가 어디에 오피스텔을,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샀대. 그래서 나 지금 여기에다가 월세 놓고 있는데 짭짤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그럼 또 자녀분이 나 어차피 그 주택도 없으니까 부모님 주택이니까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미리 사놔야지 해서 오피스텔을 샀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하고 뭐 샀어요. 그러면 이 집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랑, 만약에 뭐 아들이랑 아버지는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대화를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판매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세금 추징이 들어와. 이거 뭐지? 보니까 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거야. 서로 대화를 안 했어. 뭐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 없을 것 같죠?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 케이스 되게 많으니까 반드시 주택을 팔기 전에, 그리고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좀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에 대해서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뭐 어디에 뭘 갖고 있고 뭘 가지고 있다. 괜히 이런 거 얘기하면 돈 더 달라고 할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분들이 뭐 그걸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집의 자산 규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본인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물려달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가족 간의 재산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조정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2년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이전이거나
이 2017년 8월 2일 이후라도 조정지역이 아니던가 이 두 개만 해당하면은 보유만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것은 2년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거주 기간 요건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이거 전입신고만 해놓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이 뭐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뭐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뭐 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이 2년 보유 원칙을 깬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공사업 수용, 뭐 어디서 뭘 한다고 해서 수용당했어. 아니면 취약, 뭐 학교 공부 때문에 뭐 이사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파서 치료받으러 가야 되거나 일정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2년 보유가 아니더라도 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바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죠. 또 이런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도 며칠 상당간 때문에 단 며칠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매도 전에 계약서부터 덜컥 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매도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서 내가 비과세가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던가 뭐 다른 뭐 알아볼 부분은 없는가, 이걸 확실히 다 알아보고 나서 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뭐 상대방은 안 받아주겠지만 요건을 쓸 수 있으면 뭐 쓰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건설허가가 안 나면 없던 것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정장치들을 확인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 세 번째, 비거주자는 과세가 안 된다. 자, 여기서 비거주자라 함은 해외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그러니까 거주기간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사는지 해외에 사는지 이 케이스.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1주택을 보유를 하다가 이민을 가서 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 세대 한 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거주자랑 비거주자랑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1년 365일 중에 183일을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 소득하고 이 재산 보유 사항, 그리고 가족의 거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사랑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뭐 자녀 한 분만 해외로 보내시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이 뭐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 네 번째, 이건 가장 많은 실수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일 문제고요. 일단 제일 애매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뭐 사업용 오피스텔이냐 막 나뉘고 복잡합니다. 아주.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이것도 또 뭐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죠. 자,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오타 나왔지만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든 뭐 그냥 임대사업자든 등록 여부랑은 관계가 없고, 이 사람이 들어온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오피스로 보기 때문에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전입신고를 한다, 아니면은 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이 사업자 등록 여부가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또 편법으로 그 사업 등록하실 분들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피스텔 중에 일단은 뭐 룸 형태로 돼 있고
다 뭐 욕실도 갖추고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 용도인데도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 찾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상가주택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꼬마 건물 일들이 많은데 이 상가 하나 뭐 주택 몇 개 딸려 있고 그냥 하나의 뭐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이건 하나의 뭐 사업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랑 주택이랑 떼놓고 봅니다. 하나의 건물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는 상가, 상업용, 주택은 주택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세금에서는. 그래서 이 주택의 부분은 주택수에 그대로 포함이 된다는 내용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이미 매입한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 꼬마 빌딩을 사고 싶고 매입하려는 분들 상가 하나 달려 있고 딱 뭐 원룸 몇 개 들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세대 1주택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들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